(2024년 4월 13일) 밤 이란은 이스라엘에 약 300기의 자폭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시금 부각시켜줬습니다. 이처럼 중동 전쟁의 불안이 경제 안보를 위협하며 안전자산인 미 달러 가치는 더욱 상승했고, 이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현재의 원달러 환율 수준은 과거 2022년 11월 코스피가 2300포인트대에 있었을 당시 기록한 수준과 같습니다. 사실 환율뿐만 아니라 미 채권 금리, 달러 인덱스, 국제 유가 역시 24년도 들어 일제히 모두 반등했으며 연중 신고가 행진 중이고, 이는 결코 증시에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임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주가지수가 아닌 여타의 시황 지표들은 이미 코스피 2300대 수준으로 모두 되돌아간 반면, 주가지수는 여전히 시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현재의 주가지수의 흐름과 주요 시황 지표 간의 괴리 현상을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주식시장을 전망해 보려 합니다. 시황을 중시 여기는 자가 느끼는 체감지수와 그렇지 않은 자가 느끼는 체감지수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어쩌면 2021년에 그러했듯 앞으로의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 심판의 순간이 될 수 있으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소중한 투자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 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는 장안의 화제인 중동 전쟁과 환율 폭등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향해서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뿐만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시황 지표들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코스피가 2300포인트대 있었던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시황과 주가지수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괴리를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시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보는 시간 같이 하도록 할 테니 끝까지 방송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목차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으로는 환율 상승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현재 환율이 정확히 어떠한 현황, 수치에 가 있는지 체크해 드리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고, 요때 환율 말고 다른 시황 지표들도 같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황 지표들과 주가 지수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크해 드리는 시간 두 번째로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괴리를 통해서 어떠한 미래가 일어나게 될지 세 번째 시간에 전망을 해 드리는 것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1부 시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시간은 환율 상승 배경 그리고 현황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에 전쟁이라는 변수가 더해지게 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슈, 우리 CPI 일정에 대해서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미국의 3월 CPI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지표값이 3.5%라는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6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이죠.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발표값을 내게 된 겁니다. 원래는 3.4% 정도 예상이 됐다고 해요. 근데 0.1%포인트 더 오른 수치가 나오게 된 거고, 이 3.5라는 수치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지난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금리 인하로 넘어가려고 했었었는데 지금 물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다란 이유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미 연준이 원래 6월 달이 되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 CPI 발표 일정 이후에 금리 인하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현재 사실상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무산이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는 금리 인하를 좀 빨리 시작할 거다 하게 되면은 3월 달에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분위기를 잡아놨다가 물가가 너무 높아요 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밀어놓으면서 그럼 6월 달에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해놨는데 지금 6월 달도 못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연초에 The World Ahead 2024 요 멤버십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 가능성을 많이 말씀해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무드로 가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24년도 들어서 금리 인하는 아예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물가가 계속 내려가기만 할 걸로 생각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무드 속에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무산된다는 거는 현재의 고금리가 지속이 된다는 뜻이고 이 뜻은 미국의 달러에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이 CPI 때문에 미국의 달러는 계속 강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이라는 옵션이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기사 읽어보시게 되면은 세계 금융시장이 안개 속에 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분쟁을 진행하게 되면서 서로 보복을 하는 악순환이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시리아 지역에 이란의 대사관이 있는데 이게 공격을 받게 됐다고 하면서 이란도 이스라엘에다가 같이 공습을 퍼붓는 그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기에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보복을 서로 악순환하고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 자, 어쨌든 이런 배경에 의해서 중동 전쟁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자극이 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불안해지고 있다. 정세가 불편해지고 있다. 그러니 안전한 자산으로 우리는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 쪽에 지금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이런 CPI 일정 때문에서라도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달러는 더 세게 강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중동 지역의 분쟁은 또 원유 생산에 차질을 불러오게 됩니다. 세계의 원유 생산량이 지금 중동 지역에 많이 할당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살림살이를 뒤로 밀어두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원유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차단이 되게 되고 이러면 기름값이 올라갈 우려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고유가는 또다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또다시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위로 올라가서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에 또 차질이 생기고 그냥 금리 인하가 무산되면서 달러는 또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레바퀴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달러의 힘은 점점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슈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좀 임팩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리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제가 지난번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해드렸던 이야기는 사실 요 지난 방송에서 다 예측을 해드렸었던 내용이죠. 특히나 요 지도 그려드리면서 설명해드렸던 거 요거를 떠올려 보시게 되게 되면은 조금 상황이 정말 좀 무섭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동 지역의 분쟁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란이라는 국기를 그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해드렸었던 이야기가 이거죠. 중동 전쟁은 사실 중국을 목표로 두고 있다. 중국이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는 중동 경로, 이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초대를 해서 중국하고의 이란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게 되면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차단받게 되면서 중국은 안 그래도 경제가 상태가 안 좋은데
더 악화될 수 있는 미래로 끌고 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꾸 수세에 몰리게 되게 되면은 중국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대만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위험으로 전인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동 전쟁은 추후 이란이라는 나라가 대두되기 시작을 하게 될 거라고 제 생각이 맞다라면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란이란 나라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서로 맞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측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중국 때리기가 찐 목표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했던 건데 그 판단이 정말 제대로 본 게 맞다라면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상황은 쉽게 끝나지가 않겠구나. 상당한 지속성이 있겠구나. 이 중동 전쟁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패권 전쟁이라는 큰 범주 속에 들어있는 소규모 전쟁에 해당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란이란 나라가 대두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동 불안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중국으로 하여금 자원을 수입받을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즉 미중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더 범주가 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중 전쟁이라는 개념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이 불편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도 생각해 봤었을 때 지금 이 중동 전쟁 이슈가 그냥 단회성으로 한번 깜짝거렸다가 끝나는 이슈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 차원의 인플레이션, 이것도 이 영상에서 예측해드렸었던 내용이죠. 추후 시간이 지나서 잡힐 거라고 생각했었던 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고 고물가 상황을 지속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게 갖고 있는 불편한 사항이 제가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한편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개념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서 사탕 그림 그려드리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진짜 문제는 화폐 가치 하락인데 재미난 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국의 화폐가 강세가 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통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미국은 세계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축통화가 갖고 있는 힘이다. 이런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정학적 차원의 인플레이션이 터지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국의 상황과 다른 나라의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이 영상에서 자세히 해드렸죠. 근데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죠.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전쟁의 위험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화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원화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하락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달러는 강세가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 줄 수 있는 무대가 세팅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렸고, 요게 이번 중동 전쟁에 의해서 자극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환율 폭등이 나오게 된 배경이 중동 전쟁인데 중동 전쟁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미중 전쟁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소규모 이슈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띌 수 있고, 그래서 환율의 추가 상승 역시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 그러면은 환율이 실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져 있는지 이 부분은 HTS 화면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원달러 환율의 일봉상 차트입니다. 오늘 4월 16일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 1394원 50전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1400원까지도 한번 터치를 하고 왔습니다. 1400원은 오늘 최고가이니까 최고가 말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 놓고 요게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수치인지를 과거랑 한번 좀 비교를 해 볼게요. 자, 과거랑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은 우리 2022년도 11월 달 당시 수준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도 지수가 한번 저점을 찍어 줬잖아요. 한 230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 당시 기록했었던 환율보다도 현재 환율이 더 높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코스피의 일봉입니다. 현재 종가가 여기 2609포인트에서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가로선을 그어 놓고 쭉 당겨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는 2023년도 6월달, 8월달 이때 당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22년도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한 5월달 당시 수준 정도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봤었을 때 현재 환율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했죠? 23년도 10월달 당시 수준 여기를 넘어갔다고 말씀해드렸고, 그리고 22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11월 달 월초 정도 수준에 이르러져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대충 한 2300포인트, 작년 10월 달도 한 2300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재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에도 2300포인트 근처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코스피 차트는 여기 와 있는데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환율은 지금 작년 10월 달 당시 그리고 재작년 11월 달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져 가 있다. 즉 2300포인트대 수준으로 되돌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당시 코스피는 여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코스피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2300에서 2600까지 대충 한 300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환율이 지금 표시해주고 있는 지표 값하고 현재 주가 지수가 체크해주고 있는 지표 값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제가 방송 서두에 이야기했던 괴리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괴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가? 이걸 한번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 환율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24년도 들어서 봐보세요. 24년도 연초 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1월 달 처음 찍었던 요 시가 자리, 요 자리 밑으로 내려간 역사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환율을 보시면 요 밑으로 떨어졌던 역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점이 계속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고 고점도 계속 올라가져 있는 형태의 그림이죠. 그리고 24년도 들어서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저는 이걸 20선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20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중심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20일 이평선이라는 뜻은 한 달의 평균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의 평균을 보았을 때 이 평균값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계속 올라갔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즉 24년도 들어서 환율은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환경 속에서는 지수가 떨어지기가 쉬워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뭐 과거에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뭐 제네시스 아반떼 이야기 많이 했었었죠. 안 그래도 아반떼인데 옵션이 깡통인 차가 있고 안 그래도 제네시스인데 옵션이 풀옵션인 그런 차가 있다. 근데 이게 같은 값에 거래가 되고 있다 하게 되면 뭘 사겠냐고. 당연히 제네시스 풀옵션을 사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아반떼가 원화라면은 제네시스는 달러이다. 안 그래도 원화는 아반떼인데 달러보다 가치가 떨어지는데 심지어 금리도 얼마 안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옵션이 깡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제네시스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많이 줍니다.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훨씬 더 높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달러는 가치가 높은데 심지어 이자도 많이 쳐줘요. 그래서 제가 풀옵션이라고 표현한 거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제네시스 풀옵션을 사러 쭉 이동을 하게 된다. 즉 달러로 이사를 가게 된다. 원화를 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원화를 버리고 달러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 때문에 자본 유출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이 된다라고 표현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환율이 상승하는 압박이 거세지게 되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미친 듯이 폭등했었던 2022년 여기 보이시죠? 이게 코스피 지수가 크게 떨어졌었던 그 해잖아요. 환율이 1444원까지 갔었을 때 22년도 10월 이때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까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논리대로 보게 되면은 24년도 들어서도 환율이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왔어요. 그렇다라면은 24년도 들어서 코스피 지수는 환율 상승 압박에 따라 떨어졌었어야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환율이라는 시황 지표를 통해서 보았을 때 코스피 지수는 24년도 한 해 동안 떨어졌었어야지 정상적인 호흡이지 올라갈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재미난 현상이 바로 여기에 있죠. 코스피 지수는 24년도 한 해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24년도 1월 연초에는 좀 떨어졌었어요. 근데 요때만 잠깐 그랬을 뿐이지 1월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부터 2월, 3월 달을 지내면서 거꾸로 상승 드라이브를 이만큼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뭐 중동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그렇지 사실 요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환율이라는 시황 지표를 거꾸로 역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코스피 지수를 역행하게 했었던 힘, 이거는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생각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은 바로 2월 달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3월 달 들어서 요거 요 급등을 기점으로 해서 이격을 빡빡 벌리게 됐어요. 그러면 요 각각의 상황이 뭐 때문에 이러시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 첫 번째 급등 구간에서 우리나라 장에 좀 특수성이 있었던 게 저 PBR 테마가 있었었죠. PBR이 낮은 저평가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테마로 떠오르게 되게 되면서 특히나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현대차하고 기아가 아주 폭발적인 급등 랠리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게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대표적인 특징이라 볼 수 있죠. 그것에 의해서 느닷없이 환율에 의해서 떨어져야 될 만한 지수 상황이 거꾸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3월 중순 때 발생되게 된 상황이 갑자기 삼성전자가 폭등했었던 테마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주가가 막 3%, 4%씩 막 올라갔었던 사례가 있었었죠. 이건 왜 일어나게 됐느냐? 이것도 조금 재밌는데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이라는 CEO가 우리 삼성전자 좋아한다. 삼성전자하고 우리 일 같이 할 거다라고 하면서 무슨 서면 사인을 하나 해줬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오더니 갑자기 그날 폭등을 하게 됐죠. 엔비디아에서 한마디 해줘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까 전에 보셨던 이 2024년도 2월에서 3월 달에 있었던 이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없었더라면은 환율이 그려주는 흐름대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같이 떨어졌었어야 정상일 만한 상황인데 이를 역행하게 된 배경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올라갔을 때 SK 하이닉스도 덩달아 같이 또 올라갔었었죠.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시총 상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총 상위주들에만 수급이 집중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시총 상위주만 주가가 올라가면은 지수는 올라가게 되었으니까.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 얘네들이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비중이 높은 애들만 주가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다른 애들이 박살이 나도 지수를 견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지수 상승 효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상승장이긴 한데 쓸모떼기가 없는 상승장이라는 느낌도 들죠. 저는 이게 계륵 같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지수는 올라가는데 딱히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우리나라에 2,600여 개 종목이 상장이 돼 있다고 하는데 딱 이렇게 4개 정도 되는 종목만 시세를 올려버리게 되니까는 나머지 2,500여 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상승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2,600개 중에 요 한 4개 정도를 갖고 있었어야지만 뭔가 수익 효과가 날 수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기가 또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수급이 고루 분산이 돼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전형적인 상승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었던 장은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시황지표는 지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계속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1번, 2번 상황에 대한 특수성에 의해서 지수가 상승을 해버렸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수 상승에 의해서 시황지표와 주가지수 간에 괴리가 생기게 됐다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똑같은 요인에 의해서 달러 지표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달러 지표도 비슷하게 체크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원달러 환율도 결국 뭐 달러 인덱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차트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달러 인덱스 일봉상 차트인데 105.99 포인트에서 종가 마감을 해놓은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가로선을 그어놓고 또 과거랑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작년 10월달 우리 코스피가 2,300포인트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수준에 지금 도달이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2022년도 당시에는 또 마찬가지로 2022년 11월 당시 수준으로 돌아가져 있어요. 이때도 아까 보셨다시피 코스피가 한 2,300포인트 정도 수준에 있었을 때 모습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은 코스피가 2,300포인트 때 있었을 수준으로 돌아가져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24년도 들어서 추이를 보았을 때도 24년도 여기 연초죠. 연초 기준으로 해서 떨어졌었던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강했을 당시에도 우리나라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결코 우호적인 환경이 안 돼요. 마찬가지 이것도 2022년도 당시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미친 듯이 폭발했었던 요 시기. 그래서 2022년 9월 28일 요때 기준으로 114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이때가 코스피 2100포인트 찍었을 때 최저점 찍었을 때 22년도 10월달 그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달러가 이렇게 올라갔었던 시간입니다. 강달러가 되면 될수록 원화를 버리고 달러로 도망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특히나 자본 유출이 일어나기가 쉽게 되죠. 그래서 이때 외국인 투자들이 셀 코리아 하면서 도망가면서 지수를 박살냈었을 때가 요 시기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8월 달 그때 당시도 지수가 한번 밀렸던 경험이 있었었죠. 그때도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그래서 코스피가 2,600포인트 수준에 있었다가 2,300까지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가 달러가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기준해서 보았을 때 24년도도
사실 연초서부터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뜻은 지수 입장에선 거꾸로 요렇게 박살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24년도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보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상승의 경험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시황 지표가 나타내고 있는 지수 포인트와 현재의 코스피 지수 간의 격차가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달러 환율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또 유가하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요거는 화면을 옮겨서 PPT로 잠깐 돌아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전쟁에 의해서 유가와 금리 시장에도 지금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일촉즉발의 중동의 유가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리 이야기 나오죠. 금리 인하가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었던 시작 지점이 원래는 6월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9월로 연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져 있으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데 거기다가 금리 인하를 해서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도록 푸싱을 넣게 되게 되면은 그거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고강도의 긴축을 해왔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너무 이르게 시작했다가 또 물가 폭등 맞아버리게 되게 되면은 지난 시간 동안의 고생이 이제 물거품이 된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다시 올라갈 만한 위협이 생기게 되니까는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에서는 9월 달쯤 돼야지 뭔가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의견이 지금 수렴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6월 달서부터 금리를 한 3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확률치가 원래는 60%가 이게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21.3% 정도의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연내 1회 혹은 2회 정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내 1회를 할 거다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27.9%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하고 연내 2차례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5%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통해서 집계가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내 1회 혹은 2회가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2023년도서부터 떠들어놨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금리가 미리 내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 멀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 횟수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 채권 금리가 다시 기어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24년도 들어서 계속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또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와 환율과 마찬가지로 24년도 들어서 유가와 채권 금리 역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는지는 다시 HTS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WTI 유가의 일봉상 차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 보았을 때 오늘 우리나라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 85달러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가로선을 딱 그어 놓고 흐름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9월달 혹은 10월달 이때 당시 수준으로 돌아가져 있는 상태이고 2022년도 당시에도 10월달, 11월달 당시 수준으로 돌아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가 한 2300에서 한 2400포인트 수준에서 놀았을 때 그때 그 수준으로 지금 유가도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24년도에 추이만 뚝 떼서 보게 되면은 얘도
24년도 들어서 여기가 1월 초죠. 1월 초서부터 현재까지 볼린저 밴드 중심선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1월 달에 기록했었던 요 저점 수준을 경신하고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고점만 계속 위로 경신되면서 우상향 추세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들어서 유가가 계속 올라갔다는 뜻은 물가 상승 압력을 24년도 한 해 동안 계속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인플레가 계속 자극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뒤로 미뤄지게 되게 되면서 증시 입장에서도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 증시가 떨어지진 않아도 최소한 올라갈 만한 환경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23년도서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금리 인하에다가 헛바람만 불어 일으켜가지고 증시를 이미 땡겨 올려놨는데 24년도가 되면서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확인이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려놨었던 주가가 내려오거나 혹은 내려오진 않아도 현상 유지 정도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24년도 유가가 상승하는 시간 동안 재미난 게 주가 지수도 같이 올랐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 PBR 테마,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 집중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유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 지수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보다 더 내려와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랑 좀 비교를 해 드리시면은 2022년도 연초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한다고 하면서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죠. 그게 약 7월 달까지, 22년 7월 달까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유가가 지속되는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을 받게 되었고, 이 시간이 또 지수가 떨어졌었던 시간하고 대략 일치를 하잖아요. 그와 같은 논리로 보았을 때 유가가 상승 압박을 받았던 이 시간에도 사실 지수는 떨어지기 좋았던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을 봐도 비슷하고요. 작년 23년도에도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확인이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작년 6월서부터 대략 작년 10월 초까지, 이 시간이 우리 코스피 지수도 내려갔었던 시간이잖아요. 2600포인트 정도 있었던 지수가 23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었을 때가 이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도 이렇게 상승 압박을 받았는데 지수는 오히려 하락하지 않고 버텼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를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일정 부분 괴리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금리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리는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인데, 현재까지 집계된 데이터로 보았을 때 여기 종가가 4.630으로 나와져 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63%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가로선을 그어놓고 또 이제 추이를 쭉 당겨 보시면은 얘는 2023년도 10월달 당시, 23년도 10월달 당시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차트가 좀 독특한 게 22년도까지 땡겨서 보았을 때 22년도 10월달, 여기 보이시죠? 요 고점이 23년도 때 경신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2년도 여기 10월달, 이때가 코스피가 제일 낮았을 때잖아요. 코스피가 한 2100포인트 정도 있었을 때가 요때입니다. 그리고 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간 동안 지수가 박살났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23년도 들어서 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 지수가 금리 차트를 반영하면서 똑같이 진행이 됐다 하면은 사실 코스피 지수는 이 작년 6월, 7월, 8월, 9월 요때 2100포인트가 깨졌어야 되는 흐름이라는 거죠. 뭐 1900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내려갔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코스피 지수는 뭐 2300 정도까지만 떨어지고 더 밀리지 않았지만, 요 국채금리 차트만 보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경신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그림까지 됐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이거는 둘째 치고,
24년도 들어서 현재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금리가 이렇게 상승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 당시 수준으로 지금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수치는 쭉 당겨서 2022년도로 돌아갔었을 때 22년도 10월 달 당시 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차트만 놓고 보게 되면은 주가 지수도 사실 지금 이 정도 수준에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기대감을 엄청 심어놨는데 24년도 연초서부터 23년도 연초가 여기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금리가 내려갔는지 한번 봐보세요. 23년도 연초를 이유로 내려간 역사가 없습니다. 계속 이 위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말만 했을 뿐이지 사실상 시중금리는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오고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계속 고금리 상황을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 끌어모아서 지수를 엄청나게 상승시켜 놓은 시간이 24년도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 차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실 주가 지수가 그렇게 올라갈 만한 환경이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딱히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환율, 뭐 다르게 얘기하면 달러 인덱스하고도 같은 거죠. 달러나 환율, 그리고 유가, 채권 금리, 이와 같은 시황 지표들은 사실 우리가 코스피 2300포인트였던 시절로 지금 되돌아 가져 있는 상태에 있다. 특히나 24년도 들어서 얘네들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를 주가지수가 반영했다 하면은 최소한 24년도 들어서 상승은 아니어도 횡보하거나 떨어졌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재미난 게 여전히 코스피 지수는 2700포인트 부근에 위치되어져 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오늘 지수 폭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2700포인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지수가 2.5%가량 빠지게 되게 되면서 2700포인트에서 거리를 좀 두게 됐는데 아무튼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2700포인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뭐 2600이라고 해도 이때 당시 수준하고는 여전히 괴리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황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수 흐름을 보고 있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체감되는 현재 지수 상태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저와 다른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피 지수가 이것도 2600, 2700도 여전히 낮다.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고 오늘장의 지수 폭락과 관련해서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제 고작 2점 몇 프로 빠졌을 뿐이고 2300포인트까지는 거리가 아직도 멀리 있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지금의 주가 지수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오히려 미증시는 지금 막 사상 신고가 부근에 있는데 우리 코스피는 너무 낮은 거다. 이런 식으로 느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장의 지수 하락이 굉장히 폭락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시황 지표를 기준으로 본 지수 차트의 체감 지수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보시는 주가 지수의 체감 지수가 굉장히 크게 괴리가 발생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주가 지수 흐름과 시황 지표 간에 괴리가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는지 이제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다라면은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결국 어떠한 미래가 발생하게 됐는지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서 과거에 이런 괴리가 발생했었을 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